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그 이슈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5가지 이슈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신고점인 11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1.1%로 상향했다라는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구글이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말이 되는 AI 안경 출시, 또 코로나19 중국과 홍콩 그리고 태국 쪽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볼 것 같네요. 또 다음에는 5월 전력 수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이슈 중에서 3가지 이슈 어떤 걸 체크해 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3가지 체크되어 있는 이슈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별점을 5점, 4점, 4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김민성 매니저께서는 별 5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주제 중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앞으로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포커스 위주로 좀 별점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낮방송부터 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짚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오늘 상승했었던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채 20년물이 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요 부진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다른 안전자산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20년물이 수요가 부진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을 좀 지속적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20년 뒤에 미국이 과연 국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믿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가 형성이 되냐면은 20년 국채물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려감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이동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국채 자금들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증시도 하락을 하고 반면에 미국 증시보다는 비트코인 증시가 좀 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이어지냐? 그러면은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로 이제 이어져 있고 디지털 금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보다도 좀 안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하면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일각에서는 투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우려감이 많이 있었던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게 국내 증시에도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게 미국 증시보다도 메리트가 있는 자산이라면은 충분히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미증시가 굉장히 패권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비트코인에도 밀리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한국 증시에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증시에도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단순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랑 미국 국채가 좀 약세가 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투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를 투자할 바에는 비트코인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수급으로 국내 증시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강세장이랑 불장이 이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는 오히려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던 이력도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바닥에서 횡보를 했던 증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좀 더 매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오히려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강세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반면에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저평가주들에 대한 기회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종목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랑 위지트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기 마련인데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회사에 대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련 주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에 대한 자금이 워낙 메말랐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비상장인 두나무에 대한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기술만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커플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높이 맞추기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고 있고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전주입니다. 그래서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식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폐로 가지 못하는 모습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지트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위지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지트는 그래도 동전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1.1%로 상향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님께서는 별 4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그나마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우려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성장률도 사실 1.0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었다가 모건 스탠리가 점차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모멘텀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10bp 정도 올려서 1.1%로 상향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나마 좀 모건 스탠리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모멘텀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구나 이런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성장을 더디게 하고 우려감을 만들었던 가장 주된 요소가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가 보고 있는 긍정적인 뷰가 더 강한 긍정적인 뷰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랑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보는 시선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평가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까 다뤘던 이슈랑 좀 같이 연계해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충분히 한국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증시 자금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메리트 있는 투자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한국 증시는 메리트가 커지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자금이 한국 증시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증시가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모처럼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다면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많게는 한 60%에 대한 비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포함이 되어 있는 이마트 같은 유통기업들이 좀 더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본연에 대한 가치만큼에 대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국 성장률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GDP 성장률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마트 같은 기업이 조금 더 모멘텀이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한 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지속적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좀 재평가가 이어지고 네이버도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모멘텀으로 우선적으로 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가 바로 네이버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같은 종목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또 그래서 우리 증시가 다시 또 한번 상승이 일으켜준다면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 함께 해주셨고요. 관련주로 이마트 또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들썩들썩 하더니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관련주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점 4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코로나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홍콩, 태국 쪽에서 감염병에 대한 확산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바이오에 워낙 강한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니파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가 국내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제 감염병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단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순환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도 같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상시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리스크도 같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 관련해서 인사이트 짚어주셨는데요.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쪽도 굉장히 좋지만 리스크 관리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면은 진단키트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더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이 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올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 공략주로는 좀 따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에 대한 대장 역할로 오늘은 더 바이오메드가 좀 강한 시세가 보여줬기 때문에 연관 주식으로는 진단키트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최근 들어 셀리드가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늦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백신에 대한 모멘텀과 진단키트에 대한 모멘텀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오늘장에서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순환매가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 박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 더바이오메드 그리고 셀리드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 올라간 거 말고 아직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아이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요. 진단키트에 대한 모멘텀과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흐를수록 진단키트보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백신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가고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 놓고 나서 백신을 빠르게 개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필두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백신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진도 빼놓지 않고 시장에 대한 부각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플랫폼을 통해서 결핵 백신이라든지 엠폭스에 대한 백신도 마찬가지로 늘려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단순히 코로나19만 보는 게 아니라 감염병 확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제대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진 관련해서 인사이트 나눠주셨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부터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먼저 접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부근이 4,000원대 라인인데 일단은 1차 목표가를 4,000원을 제시 드리고 나서 이 이후에 돌파 유무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3,000원으로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 잘 해보시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종목 아이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또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4,000원, 손절 라인은 3,0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체크리스트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